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8개국으로 구성된 북핵 핵심 그룹도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공동 발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워드 솔로몬 빈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가 대표로 읽은 공동 발언에서 미한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조달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조되는 핵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더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3국은 이어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BID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국이 IAEA에서 공동 발언을 한 것은 지난해 9월 IAEA 총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빈 주재 한국 대표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 핵심 그룹인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이 북한의 IAEA 탈퇴 30년을 맞아 최초로 공동 발언을 발표했으며 오는 9월 IAEA 총회에서 북핵 규탄 결의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럽연합도 발언에 나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일 이사회 개막 회견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원국들은 물론 탈퇴한 북한에 대해서도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countries that are not party to the NPT. Israel, which you have in mind, I'm sure, India, Pakistan, and we don't know what to say about the DPRK, but in practical terms, they are acting as a non-party to the NPT. And in these cases, well, of course, there is capacity to verify, although in a more limited way, specifically on certain facilities.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로 만든 핵시설 강선단지의 확장 공사가 완료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설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전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공개된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 등의 핵 문제가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전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해결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는 한 그것은 항상 문제이며 문제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은 트럼프가 북한 및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노력을 백악관을 떠날 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호주, 영국, 미국의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미국, 일본, 필리핀의 협력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전쟁을 지원하는 데 나서지 말 것을 각국에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해당 보도를 확인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잔인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계속 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홍보하고 잔악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거나 또 외면할 수 없고 전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이번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러 군사 협력이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누구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면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달 30일 푸틴 대통령의 북한과 베트남 방문 준비가 상당히 진전됐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지출안의 초안이 하원 세출위 국무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관련 활동에 국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세출위원회 국무소위원회가 4일 가결한 2025 회계연도 국무지출법안입니다. 국무부 활동 및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2024 회계연도 수준에서 76억 달러 삭감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23억 달러가 낮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인권 증진 관련 활동과 대북 방송 관련해서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4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고 대북 방송의 시간은 직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때 유예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탐콜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지출법안 표결에 앞서 이번 지출법안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The legislation makes clear that we will not retreat from the cause of freedom. It confronts the growing creep of hostile regimes by countering Communist China's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intimidation of Taiwan and our other partners in the area.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고 또 테러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자금 지원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북한의 상황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확성기 방송에 긍정적 역할이 많다면서 특히 북한 장마당 세대 군인들은 K-팝과 뉴스를 크게 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한국이 지난 2011년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에 방송했던 자유의 소리 FM 방송의 일부입니다.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인 최전방에서 10년 동안이나 복무를 해야 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확성기 방송은 담비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잠복 근무 나가면 심심하지는 않았다. 그 정도 얘기를 했었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이유라든가 이런 가수들이 불러주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북한의 군인들은 최전방에서 한국의 어떤 이런 문화를 조금씩 하는 거죠. DMZ를 넘어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들 가운데 소녀시대 등 한국의 유명 걸그룹 노래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이제 5발씩 맞으면서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으로 기순하게 된 이유는 그 자유, 두 글자 때문에 이제 기순을 하게 됐고요. 그 자유가 저한테는 너무도 소중했고, 한국은 24개월, 이제 12개월 이제 군복무고, 저 같은 경우는 8년차 군복무 이제 하다 왔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젊음의 이제 자유도 보장이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62년 휴전선 일대 확성기를 먼저 설치하자 맞대응으로 시작했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으로 중단됐다가 1983년 북한 정권의 아웅산 폭탄 테러 이후 재개됐습니다. 이어 2004년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중단된 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한국군 장병 2명이 크게 다친 2015년 목함 쥐뢰 사건, 이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로 방송은 재개됐습니다. 그러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방송은 중단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출력 스피커를 장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청취거리가 10에서 30km에 달합니다. 성능이 약해 한국군 진영에서 소리가 윙윙거리며 잘 들리지 않는 북한의 확성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방송 내용은 2017년 당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등 100여 곡의 노래와 일기예보, 국제뉴스 등 다양한 소식이 하루 8시간 정도 송출됐습니다. 북한 최전방 출신의 탈북민 J씨는 VOA에 한국의 노래를 듣고 이등병에 해당하는 상등병의 편지가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책을 올가을 영문으로 출간할 예정인 북한 공병군단 출신 엄영남 씨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들에게 남한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하는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향이 크죠. 그거 한다고 하면 체제 선전하고 뭐 욕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뉴스를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날씨 그리고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북한이 뭐 이기고 지고 뭐 북한은 이긴 경기만 내보내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뉴스를 전달해주고 뭐 이러니까 이게 신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 거짓말이 아니구나. 군인들이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김정은을 안 믿고 남한을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는 현상이 있기도 하고 실제도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심각한 거죠.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군인들의 상황 등을 비교하는 유튜브 채널 북시타를 운영하며 최근 북한군 병사들의 실상을 담은 단편 영화 두 병사를 제작한 정한을 씨는 장마당 세대는 외부 세상에 훨씬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엄청난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한다면 계속 지속을 하면 좋겠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사이버 작전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대가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4일 2025 회계연도 FBI 예산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사이버 작전이 미국의 연구 분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여러 해 동안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적국은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미국 기관에 대한 특정 사이버 작전을 탐지하는 우리 능력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의 경우 통제된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실제 분쟁 발생 시 다른 국가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해외 정보국이 벌인 솔라윈즈 관련 해킹 사건을 통해 심각한 공급망 교란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목격했다면서 우리는 악성 사이버 행위자와 범죄자들이 악의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15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커스틴 앨런 부통령 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유엔 헌장 원칙에 근거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하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 등 70여 개국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초청받지 못했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은 회의가 전쟁 당사국 모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불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기자들에게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빠진 완전히 터무니없는 활동이자 한가한 오락이며 결과지향적이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참가국들에게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18%가량을 점령한 새로운 현실에 근거해 대화를 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수와 영토 회복에 기반해서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4일 현재 하마스에 억류 중인 인질은 120명이며 이 가운데 43명이 이스라엘 관리들에 의해 부재중 사망 판정을 받았고 이 판정은 첩보성 제보와 폐쇄회로 영상, CCTV, 일반 제보 영상, 법의학 분석 등의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들이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처형을 단행한 흔적들을 수습된 인질 사망자들에게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3일 성명에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체인 페리와 요람 메츠거, 아미람 쿠퍼, 나다브 포프웰 씨 등 인질 4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하마스의 지난해 기습 당시 돌레프 예우드 씨가 구급대원 임무 중 이스라엘 영토에서 사망한 사실을 신원 확인 작업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억류한 인질은 총 253명이며 이후 지난해 11월 인질 석방 협상 등을 통해 일부가 풀려났습니다.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중국天安문 사태 35주년을 맞은 4일 중국 당국이 추모 시위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1989년天安문 사태가 벌어졌던 베이징의天安문 광장은 중국 당국의 산엄한 경비 속에 접근이 제한됐으며 과거天安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던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빅토리아 공원 근처에서 6월 4일을 기리는 포스터를 들고 있던 시민 여러 명을 연행했으며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해 중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天安문 사태 35주년 추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타이완의 라이칭도 총통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성명에서 35년 전 오늘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天安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당시 아시아 전역에 젊은 학생들도 일어나 민주화와 자유를 외치며 국가 변화를 외쳤다고 밝혔습니다.天安문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天安문 광장에 모인 학생 등 시위대에 중국군이 발포한 사건으로 국제인권단체들은 사망자 수가 최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